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하늘을 보면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아침과 저녁 그리고 낮의 기온차 때문에 이 감기 걸리신 분들 많습니다, 요새. 지금과 같이 이 기온 차이가 클 때는 감기를 제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히 노약자분들, 이 감기 우습게 봤다가는 폐렴 등으로 이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할 겁니다. 이번 주말 초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시간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을 잘 돌봐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무섭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 그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동차는 더 무섭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경우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고 점검도 자주 하는데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그러는데 이것도 내가 들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뭐. 딱 폐쇄된 공간이고 그러니까 첫째는 좀 불안해요.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기 전서부터 거기에 들어가면은 좀 불안한데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좁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정도 낮고 폭도 너무 좁고 그래서 폐쇄 공포 같은 거를 먼저 주는 것 같아요. 차를 일단은 넣잖아요. 거기다 넣고 키를 끄고 이제 나오잖아요. 나올 때 혹시 내려앉을까 하는 불안감. 바이올린이 없는데 안 들어가요, 나는. 이거 작동하는 것도 좀 잘 모르겠고 뭔가가 좀 불안하면 그런 데는 잘 안 들어가고 싶어. 유료 주차에 넣는 데 있잖아요. 좀 멀더라도 거기 가서 넣고. 차를 대는 사람들을 어떤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건물 자체에서도 어떤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도 돈 주고 되는 건데 공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주차장이나 이런 확보들이 건물이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는. 개선해야죠. 이거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너무 노후화돼 있잖아요. 보면은 안전에 대한 규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뭔가를 대처하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뭔가 규제가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있는데 그걸 안 지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좀 체크하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앞서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이 최근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이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에 주차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정말 불안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아마 제가 볼 때는 운전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져서 전국에 설치된 이 기계식 주차장 수 무려 4만 7천여 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은 좀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계식 주차장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의 조원철 명예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교수님도 솔직히 기계식 주차장 가끔 들어가시죠? 저는 안 들어갑니다. 바깥에 운전자가 있는 데서는 예. 관리자가 있으면은 관리자보고 넣으라고 그러지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니 저도 이거 사실 들어가려면 이게 무서워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죠. 다양한 종류의 사고가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은 기계식 주차장 구조물 있잖아요. 건축물. 건축물 결합으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한 5건 정도가
붕괴돼서 일어난 사고가 옛날에 있었고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동차를 이제 들어가면은 받치고 있는 그 철판이 있거든요. 네, 철판이 전부 다 그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그 케이블이 4개가 받치고 있는데 그 받치는 그 케이블을 조이고 있는 나사가 느슨해져 가지고 케이블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관리상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그 제도가 보면은 일정 규모 이상만 관리자를 두게 돼 있고 일정 규모 소규모가 되면은 관리자를 안 둬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 관리자가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점검을 원래는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해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나요? 거의 특히 이제 영세업체들, 그 소규모는 뭐 그냥 육안으로만 한다고 해도 육안으로만 쭉 보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의 그 나사 조임이 있죠. 이거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왁스를 잔뜩 칠해놨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이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게 이게 쭉 그 자동차 받치는 철판이 올라오면 진입문이 자동적으로 쭉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입문이 열렸는데 철판이 안 올라와가지고 자동차가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죠? 예, 많았습니다. 그런 건 원인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기계의 그 운전 있죠. 그 OS라고 그러죠. 우리 운전 시스템. 그 기계식 주차장 운전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적인 결함하고 운전하더라도 또 이물질이 끼우면은 그 밑에 판이 움직이지 않는 수평으로든지 또는 연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운전자 과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 예를 들어 철문이 열렸는데 판이 아직 올라오질 않았어요. 결함으로 인해서.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허리만 펴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리만 쭉 펴서 조금만 시선을 올리면 보이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그 기계 시설 자체 설계의 이제 문제가 요즘 자동차들이 크고 적고 이 다양한 이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에 그 바퀴가 들어가는 폭이 굉장히 좁도록 돼서 자동차에 뭐 멀쩡하게 다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자동차 바퀴 축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기계적 결함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삐그덕거리거든요. 바퀴가 닿아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일단 점검도 해야 하고 이게 관리인분들이 근데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필요하죠. 그리고 관리인들이 대개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어르신도 관리 훈련을 받도록 해야 돼요. 전문 그 교육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앵커께서 보도하신 대로 47,000개가 훨씬 넘거든요. 거의 48,000개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 정도면은 관리인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한 그저 2, 3일 정도면 되거든요. 길게 하면 3, 4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노인 그 어른들이라고 하시더라도 거기 가서 전문 교육을 받으면 점검할 때는 어디를 점검해야 된다 하는 항목을 교육을 받도록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제도가 없군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도 만들어야 하고, 지금 실제로 주차장법은 2년마다 장비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안 지켜지죠. 안 지켜지고, 이걸 좀 주기를 줄일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한 2년이면 적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하기만 하면 돼요. 하질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질 않는다. 그럼 하질 않았을 경우에도 무슨 과태료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는 모양이죠? 그게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과태료 내는 게 훨씬 이익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까 관리인 교육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이 주차 이 소위 말하는 기계 장비의 점검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지금 현재 이거를 점검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주무 부서가요. 주로 이제 우리 승강기 안전이 있죠. 네. 엘리베이터요. 그 엘리베이터 안전. 네. 우리가 이제 아래 위로 연직으로 다니는 것을 우리가 엘리베이터라고 그러고 네. 이 뭡니까 그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에스컬레이터는 예. 경사지게 다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수평으로 다니는 건 우리 이제 컨베이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전부 승강기 안전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승강기 안전협회에서도 이걸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게 만일 이 승강기 안전협회에서도 점검을 하려고 그러는데 건물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심이 없으면 못 하는데 이 건물주한테 그럼 과태료를 매기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이죠. 주로.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이게 걱정인데 지금 센서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까 소프트웨어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네네. 뭐가 좀 이상하게 작동을 하면은 이 경보 같은 게 울린다거나 이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모니터에 뭐가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이 장치도 있죠. 감지 장치 다 있습니다. 예. 있는데 문제는 그 소규모는 그런 걸 자꾸 이제 없애버리죠. 한번 해놨다가는 그 다음에 뭐 고장 나버리면 그대로 무시해버리고 특히 이제 하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시설주는 주로 이제 건물 주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운전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운전관리 영업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규모의 경우는. 예. 그래서 운전관리 영업대행, 요건 이제 대신해서, 운전자 대신해서 주차 타워로 들어가 주는 사람들인가요? 예. 아, 근데 이분들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분들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 그럼요. 같이 우리 일반인 시민들과 똑같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운전, 대행을 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 교수님께서 그런 시설을 갖고 있으면, 야, 이 운영을 내가 하마, 제가 이제 대행권을 땁니다. 그 다음에 또 관리자는 또 따로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 모셔다가.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가 어정쩡하게 돼버리죠. 아, 그렇군요. 이거 근데 이게 점점 이게 근데 또 틈에 끼는 사고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발이 낀다는 거죠. 발이 끼고, 왜냐면 간격 기계 큰 중량물로 옮기다 보니까 간격이 넓어요. 발이 끼어서 이제 발가락이 발 앞부분이 뭐 굉장히 손해를 본 경우도 있고 상처를 입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실제 대해 보시면은 바퀴가 그 가이드라인을 부딪혀가지고 이게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승강기 주차 시설에 그 손상을 주는 중요한 원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주차 시설 아까 발이 낀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교수님 이 주차 시설을 이 주차 타워를 만들 때 이거는 규격이 어때야 된다? 이 법적으로 딱딱 몇 센치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일반 규칙은 있죠. 일반 규칙은 있는데 그게 좀 강제할 수 있는 규칙은 없죠. 아, 강제할 수 있는 규칙은 없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지하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도 있고 또 주차 타워가 있거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구조물이 넘어졌다는 게 타워 자체가 넘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전에 있었고 또 타워에서 케이블이 아까 받치고 있는 밑에 판을 받치고 있는 케이블이 하나가 한쪽이 4개가 이제 돼 있는데 한쪽이 떨어지니까 그 충격 때문에 주차 타워 전체가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도 이렇게 주차 타워가 많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우리보다 넓기 때문에 지하 주차 시설은 뉴욕의 맨하탄 가보니까 지하 주차 시설은 대부분 다 지하로 하죠. 근데 타워를 하더라도 아예 건물하고 붙여가지고 주차 타워가 독립돼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 임시로 공간이 이제 땅이 있어서 예를 들어 맨하탄 같이 복잡한 데는 공간이 있으면은 임시로 영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도 보니까 굉장히 좌우로 보조 안전장치를 많이 달아놨어요. 케이블도 4개가 아니에요.
6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본 거는. 뭐 교수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이제 그 케이블 이런 것도 다 아시고 이러는데 일반 운전자야 뭐 모르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불안한데 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자동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자동차와 운전자가 함께 엘리베이터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사실은 솔직히 전 좀 무섭거든요. 굉장히 그건 위험한 겁니다. 자동차를 일단 안에 넣으면은 운전자는 이제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그거는 이제 타고 내려갔을 때는 저쪽에 가서 어디 엘리베이터 앞에 잠시 서는 시간이 있어요. 잠시 섰다가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쉽게 타기 위한 그 시설이 국내에도 한 3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전 권장하고 싶질 않아요. 그렇군요. 그럼 하여간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일단은 이 점검도 잘해야 되고 관리자 교육도 해야 되지만 운전자도 이게 문이 쓱 올라가서 이제 열렸을 때는 허리를 펴고 좀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죠? 허리 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이제 신경을 쓰시면은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키가 적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렇게 창문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확인. 가능한 운전자가 없는, 관리자가 없는 주차 시설은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아주 도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조원철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역서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8시 32분 59초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었는데요. 이제는 갓길로 이동을 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으로 밀리고 있는데 25분이면 통과 가능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암사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다시 동호대교에서 이촌동 부근으로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 이동하는 교통량 오늘은 많습니다.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 구간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 구간도 20분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 광명교에서 양평교까지 쭉 시속 20km 안팎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박종석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현대자동차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이 중국의 합작 파트너라고 그러네요. 베이징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 파트너 베이징 자동차가 이 두 회사의 합작사인 베이징 현대의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협력사들한테 최대 6개월이나 납품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돈이 없어서, 차가 안 팔려서,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베이징 현대차는 현대차하고 베이징차가 50대 50 합작 회사인데요. 이게 베이징 차가 돈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대차가 지분의 50%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부분사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차가 안 팔려서가 이제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지요. 베이징 현대차는 자동차가 안 팔려서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가 안 팔려서 돈을 줄 수가 없다. 이게 이른바 사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 자동차가 안 팔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사드 보복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일부 경쟁업체들이 배타적 애국주의를 선동하면서 악의적인 사드 마케팅을 나서고 있고요. 노골적인 반항 마케팅도 심심치 않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의 중국 법인인 베이징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둥펑위에다 기에는 지난 2분기
5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제 한국만의 시각은 아니어서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조금 전에 현대차가 정치적 과속방지턱에 부딪혔다는 제목의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에서 서울과 베이징의 정치적 분쟁이 중국이 가장 큰 판매 시장 가운데 하나인 현대차에 큰 피해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베이징 차가 말이에요. 우리나라 현지 우리나라 협력업체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까지 하고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네? 예, 베이징 차는 최근에 한국 협력사들의 납품 대금을 20%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차 측의 협력사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값을 좀 낮춰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품 단가를 한꺼번에 크게 낮출 경우에는 부품사들의 생존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업체들 사이에서는 베이징 차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베이징 차는 그동안 현대 기아차 계열을 포함해서 한국 부품사들이 베이징 현대에 납품하면서 이익을 독식하고 있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부품사들의 독식 구조를 이참에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 차는 개별 한국 업체들 대상으로 부품값을 낮춰주면 곧바로 밀린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거네요, 지금 보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주식 얘기도 좀 해보죠. 주식시장에서 상장지수 펀드라고 불리는 ETF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주가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 먼저 인기부터 얼마나 인기 있는지 좀 말씀드리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지수 펀드 ETF 수가 오늘 300개를 돌파한다고 밝혔습니다. ETF가 2002년 4개 종목으로 출범한 지 15년 만에 종목 수가 300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국의 ETF 시장은 종목 수 기준으로 아시아 1위고요. 세계 9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ETF 종목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1,700개 정도 되고요. 독일, 영국도 많습니다. ETF의 순자산 총액은 출범 당시 3,444억 원에서 이달 28일 현재는 28조 6천억 원으로 8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ETF는. 예. 하나는 개별 종목이 아니고 지수에 오르고 내리는 폭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23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오르면 주당 10만 원의 이익을 본다. 이게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했을 때 이익을 얻는 건데요. 예. ETF는 지수가 곧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를 했다. 이랬을 때 코스피 200 지수가 10% 오르면 10%만큼 돈을 벌고 10% 떨어지면 10% 떨어진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일반 펀드를 사면 내가 이걸 환매하고 싶다 이럴 때 증권사에 환매를 요청하고 그렇죠. 증권사에서 돈을 받거든요. 근데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니까 사겠다는 사람하고 팔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바로바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거래가 가능한 거죠. 이제 인기 배경 중에 또 따져본다면 올 들어 이제 정보기술주가 많이 급등했는데요. 예. 개별 IT 종목을 고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은 회사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일반인들이 기업을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IT 업종 상장사를 대상으로 만든 IT 지수가 있으면 훨씬 간편합니다. 가령 코스피 200 IT 지수 같은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 IT 산업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라는 상품도 있는데 지수가 1% 오를 때 수익률이 2% 되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2배로 돈을 벌거나 2배로 돈을 잃을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지수가 1% 떨어진다. 그러면 1% 이익을 내는 인버스 상품도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 이 주식을 잘 안 하지만 물론 가끔 합니다만 상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요새는 무섭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하고 떨어져서 직접 기르지 않더라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도 좀 알아보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정모 씨가 휴직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 30일 밝혔습니다. 2011년 4월부터 1월 동안 유직휴가를 신청한 정 씨는 매달 81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 씨는 휴직 기간에 8개월 동안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멕시코로 출국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남편의 창업을 돕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노동청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 평등법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급여 807만 원을 반환하라고 하자 정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 법원은 그래서 그 결정사항이 뭡니까? 네, 1심은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어머니를 통해서 영유아를 양육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카드를 모친에게 줘서 병원비 등을 결제한 점, 기저귀 분유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보내준 점, 전화를 수시로 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지원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면 육아휴직 범위를 획정하기 힘들다면서 육아휴직에 정하는 양육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1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아하. 대법원은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말한다며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양육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이 2분기에 3% 성장해서 2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그러는데 이 금리하고도 영향이 있겠네요. 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달 20일 날 FOMC도 열리고요.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3% 증가했다고 30일 수정 발표했습니다. 한 달 전 발표한 속보치 2.6%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15년 1분기 3.2% 증가할 이후 최고 성적입니다. 네, 상무부는 자동차 구입 등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산업 투자도 증가하면서 2분기 성장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박종석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 많이 있었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이 조국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 자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만큼 인색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고 공언이었는데요. 그래서 보훈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자녀와 손자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상도 새롭게 생긴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부분 좀 늦게나마 이거야말로 좀 정상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보상금을 인상하기도 하고 폭도 넓힌 거죠. 그죠? 3대까지. 네네. 그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안 한 게 문제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새 왕조, 새 국가가 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공로자들, 공신이라고 하죠. 개국 공신이죠. 공신들을 책봉하고 포상하는 일이거든요. 하다못해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을 때도 일본의 한국 강점에 협력했던 귀족들에게 준 포상금이 어마어마했어요. 이완용이한테는 뭐 엄청 땅을 많이 준 거더라고요. 당시 귀족들한테 준 이제 은사금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한 68명한테 당시 돈으로 한 460만 원 정도 줬는데 요즘 화폐 가치로 계산하려면 한 20만 배 곱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저한테 있잖아요. 그 곱하라 그러면 제가 계산이 늦어가지고 조단이죠. 조단이었어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수립 이후에 바로 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즉각 포상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일을 좀 꼬이게 만든 것이었고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추측은 이승만 본인이 독립운동은 자기 혼자 다 했고 자기 밑에서 자기와 관련돼서 독립운동한 거 아닌 사람들은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했지만 정말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했어야 할 것이 독립유공자 선정하고 포상하고 그동안 좀 억울하게 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일을 꼬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유공자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도 좀 문제였습니다. 유공자 보상금 제도도요. 언제냐면 1965년에 이른바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해서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일부 받고 국교를 재개했지 않습니까? 그 청구권 자금 일부 중에서 독립유공자 보상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군요. 그렇게 해서 했던 거거든요. 박정희 정부 때. 그게 왜 일본의 독립 그 당시에 이제 배상금도 아니고 보상금도 아니고 그냥 청구권 자금 우리가 받아야 될 때 못 받은 자금인데 이제 그 중에 일부죠. 그 중에 일부로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기금을 만들어서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이자로 이제 독립유공자들 본인들에 대해서 본인과 직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보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나았어요. 우리 돈으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기금을 모아서 독립유공자들한테 이제 보상금을 지급했던 건데 1973년 그러니까 유신되고 난 유신 이듬해에 이걸 급격히 계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하고 6.25 전쟁 당시 부상병이나 이제 사망자들 이제 전쟁 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배상금하고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통일하자. 이래가지고 그 수준으로 낮춰버리면서 이제 그 손자들에 대한 이제 보상은 제외가 돼버렸고요. 액수도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그것이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그게 이제 계속 이런 상태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상당히 어려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사회적 자산 또는 자본이라고 하죠.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이 다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자식들은 고등교육 다 시키고 해외 유학까지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쌓은 이제 그 학력이죠. 학력, 지식 이런 걸 가지고 해방 이후에도 다시 이제 승승장구했던 반면에 독립유공자들은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한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 본인은 이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부인이 산판으로 타면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근데 그 산판으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뭐 무직 상태였죠. 그러니까 왜 제대로 못해서 할 수가 없을까요? 산부인과 병원도 생기고 이러는 데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대적 변화를 못 따라가니까 점점 이제 일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을 못 시키는 거, 학교를 보낼 돈이 없는 거죠. 학교를 못 보내도 이제 그 당시에 기계로서는 이제 그 혼자 남은 엄마들이 너의 아버지는 이제 대단한 훌륭한 분이시고 외놈으로부터 교육 안 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라 뭐 이런 식의 의기를 북돋아주곤 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은 뭐 배운 게 없고 또 학교도 못 다니고 이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지식 중심으로 사회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기용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학력자, 그 다음에 이제 빈곤자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약간의 이제 66년 후에 보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된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그 친일파들, 친일파의
뭐 본인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문제가 되는 게 친일파에 대한 재산 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으면 좀 달라졌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 뭐 그때도 그 일에도 제가 좀 관여한 적이 좀 있어서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제 헌법 정신이랄까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나서 우리가 문제를 좀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일제강점기에 그 폭탄을 던졌거나 이제 일본군을 암살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일본인들은 범죄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독립유공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재인식이 되는 거죠. 네. 일제강점기 행위가 해방 이후에는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뭐 살인범 또는 뭐 폭행범 아니면 무슨 뭐 테러범 이런 형태로 지목이 됐지만 해방이 되면서 이제 다시 재평가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제강점기 범죄였던 것이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으로 평가가 된다면 일제강점기에 당연한 이제 치부활동이었던 것들이 해방 이후에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이 맞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생명과 재산권은 존중한다고 하는 원칙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친일 몰입애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했든 간에 그러니까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해방 직후에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재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얼마든지 증명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철학이 이승만의 철학이 그런 거는 공산주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권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안 댄다고 하는 이제 자본주의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고 그 원칙이 지금까지 최근까지 이어졌던 탓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법 이 만들어진 것이 아마 2006년, 7년 요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취득 경위가 어떻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이상 그 당부를 따질 이유가 없다. 대략 이런 정신으로 이제 우리나라 법원이 이 사안에 접근을 했고요. 그 탓에 이른바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던 거죠.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정말 너무 이제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 가거나 뭐 오히려 이제 그 정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래도 이민 가도 여기에 재산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완영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송병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도 이제 수십만 평의 토지가 있었고요. 후손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는 몇 해 전에는 이제 부평의 미군 기지 땅이 본래 자기 조상인 송병준의 땅이라고 해서 반환 소송을 국가에게 누가요? 송병준의 후손이 예 제기한 적도 있었죠. 대단한 배짱이네요. 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재산들이 대부분 이제 약탈, 야바위 아니면 이제 부당한 수법으로 이제 얻은 재산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1910년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대한제국에서 고위 관료에 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당시 새로운 이제 실세로 떠오른 친일파들한테 재산을 엄청나게 갖다 바치고 선처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는 무슨 은사금 말고도 일본과 가깝다는 이유로 횡령하거나 또는 이제 늑탈이라고 하는데 빼앗은 그런 재산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토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농토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 토지 계획으로 일단 다 매각해야 됐지만 임야들이 워낙 많았었어요. 임야 단위가 보통 50만 평, 100만 평 단위로 갖고 있었고요. 이런 친일 귀족들이 50만 평, 100만 평 단위가 임야였었는데 한국 사회가 개발되고 부동산 개발이 되면서 그 임야들이 상당 부분이 택지로 편입이 되면서 땅이 어마어마하게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조사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좀 하다가 일이 완결되지 못한 지 좀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것도 바로 세우는 건데 말이에요. 예?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사실 독립유공자들에게 반대되는 쪽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돕는 또 자금으로도 좀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청취자 여러분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왕도 나라를 한국을 삼킨 다음에 돈을 줬어요. 우리는 나라를 독립해놓고도 독립유공자들한테 응당한 보상을 안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반성할 점이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